자, 1번 4, 아니요, 잘못 불렀어요. 1번 5, 2번 3, 3번 1, 4번 2, 4번 2, 5번 4, 6번 3, 7번 3, 6번 3, 7번 3, 8번 4, 9번 4, 10번 2, 11번 2, 12번은 답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가 발표한 답은 1번이었어요. 우리 중에 맞은 애 있던데. 자, 13번 5, 구태현 선생님 내신 문제 아니에요. 자, 13번 5, 14번 3개입니다. 1, 3, 4, 15번 3, 16번 2, 17번 2. 자, 단답은 난쟁이 부조리그. 자, 혹시 내가 채점을 했는데 내 스스로 했는데 다 맞으신 분 있나요? 내가 했는데 난 다 맞았더라. 민규 다 맞았어요. 민규 다 맞았어? 혹시 이쪽에 없나요? 다 맞으신 분? 재용이 한 개? 너도 한 개? 맞아, 너 한 개 나왔어. 이상하네. 진짜 몇 점이 없어? 이러니까, 몇 점? 민규 혼자? 단독? 오. 이따가 측정해보겠습니다. 야, 그리고 진짜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이 왜 이렇게 아주 훌륭하고 막 대단한 문제들은 아니야. 근데 문제집을 풀어야 돼.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 순기능이 있어. 그러니까 일단 제시문하고 본문하고 친해져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문제를 풀려면 아무래도 본문을 자꾸 보잖아. 그리고 문제 중에 이상한 문제도 있고, 뭐 답이 이상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제시문이 많아서 그렇지 문항수 자체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드린 건 아니니까 잘 푸시고, 문제 중에 해설을 봤을 때 문제가 좀 이상하다 이런 것들 질문해 주시고 그럼 좋겠습니다. 기출 보겠습니다. 자, 기출 1번 무난하죠? 1번 우리 중에 뭐 틀린 사람 없을 거라고 봐. 자, 1번, 2번, 3번 단답형 1번에서 질문 없지? 첫 페이지 그냥 우아하게 넘겨. 우아하게 넘겨. 자, 그 다음에 3페이지로 가시면 4번부터 나와 있는데 4번도 큰 문제는 없죠?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죠? 근데 5번은 이제 틀리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이게 서술자의 개입이냐 서술자의 태도가 드러나냐로 좀 갈리는 것 같아. 1, 2, 3번은 답이 아닌 거 알 것 같고 이제 4번이 일단 가가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 두 군데 있다는 거. 자, 그러고 이제 나가 서술자의 개입이 있냐의 문제인데 애들더러 그럼 너희는 어디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여기서 앞부분에 황선주라면 느티올에선 버림치로 치부하여 진작 젖혀둔 인간이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서술자의 개입이 아니냐. 근데 이제 늘 얘기하지만 서술자의 개입이 폭이 좀 넓은데 우리가 국어 교육 요즘 이 현장에서는 편집자적 논평과 서술자의 개입을 거의 동일한 어휘로 쓴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봤을 때 황선주라면 느티올에선 버림치로 치부하여 젖혀둔 인간. 이건 누구 생각이야? 서술자 생각이야? 느티올 사람들 생각이야? 느티올에선 버림치로 치부하여 진작 젖혀둔 인간이라는 건 느티올 사람들이 대체로 걔를 그런 인간이라고 평가한다 라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서술자의 생각이 아니죠. 우리가 해평천하에서 본 서술자의 생각은 어때? 둘을 딱 바꿔놓으면 딱 맞겠다. 아유, 오히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거 누구 생각이야? 서술자 생각이었잖아. 그 결의 차이를 기억하시면 4번이 답인 건 찾으실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5번은 나는 가와 달리 등장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가 드러난다는데, 그러면 가가 서술자의 태도가 안 드러난다는 뜻이잖아. 겁나 드러나잖아. 등장인물에 대한 엄청난 부정적인 모습, 그래서 희화화시키고 뭐 말대가리 용대가리 해가면서 별명도 그따위로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맨날 으르렁 거린다고 그러고 막 이러면서 서술자가 등장인물인 주인공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 우리 엄청 열심히 공부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5번 절대 고르면 안 된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서술자의 개인 부분이 약간 헷갈리고 그렇더라도 여기 달리라고 써 있는데 달리라는 건 나는 어떻든 간에 가는 무조건 서술자한테도 만들어놔야만 맞는 선지가 되는 건데 얘를 우리가 못 지운다는 건 우리가 아직 그 정도 솜씨가 안 되나? 이 정도는 지원할 수 있고 막 그래야 되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여기까지 아니구나. 그 다음 걸치는구나. 6번, 7번, 8번까지 해서 질문 있을까요? 8번도 질문이 좀 들어오던데. 6번도 괜찮아? 6번? 6번 할까? 6번은 어때? 6번에서 답을 못 골랐다고? 이거 완전 아마추어인데? 야, 6번 틀린 놈들은 일단 6번부터 봐봐. 여기 6번 누가 틀렸어 지금. 자, 선생님들로 치료 보다. 자, 6번 틀린 놈은 아마추어라고 불러주세요. 자, 야, 3번. 암담한 여운을 느끼는 윤직원 영감의 모습. 자, 윤직원이 암담함을 느껴야 돼. 이거 암담함 누가 느끼고 있어? 가식족들이, 가번들이 느끼는 거잖아. 우리 이거는 이제 걸러줘야지. 내가 항상 이거 누가 하는지 봐야. 누군지 봐야 된다. 주체를 꼭 확인해라.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걸려들어주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기뻐해. 이런 단순한 걸로 우리가 걸려주면 선생님들이 연구를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연구하실 수 있도록 이런 문제는 100% 맞춰줘야 돼요. 이 정도 갖고는 저희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7번은 여기서 이제 가와 다는 모두 역사의식이 결여된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주인공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서술자는 뭐 제대로 된 인간인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치숙의 이 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서술자,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을 제대로 됐다고 봐주진 않습니다. 여기 이제 D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 D만 볼게요. 나는 얘가 서술자잖아. 내지 여자한테 장가가 된다. 이 내지가 누구냐? 일본이거든. 걸로 장가가고 성명도 뭐 하겠다?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창식이랑 하겠다. 성명도 내지인 성명으로 갈고 집도 내지인 집에 살고 옷도 내지 옷 입고 밥도 내지식으로 먹고 아이들도 내지인 이름으로 지어서 내지인 학교 보내고 아주 미친놈이네. 완전히 뼛속까지 다 친일하겠다 이런 거잖아. 대한민국 국어 교과서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나올 리가 없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지금 서술자가 누구야? 부정적인 애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주인공을 부정적 인식을 가진 주인공을 내세움으로써 얘가 틀린 거죠. 부정적 인식을 가진 애가 누구야? 서술자가 부정적이고 그런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다는 주인공이 아니라 서술자가 부정적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근데 이것도 역시 학교에서 전혀 언급 없이 그냥 치숙이 나왔어요. 그 작년 기출인데. 그래서 요 구별되지? 서술자입니다. 서술자가 부정적 인식이고 나라는 애가 일본거리고 있는 거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모든 걸 아무리 그럴 수도 있다라고 감안하더라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자, 괜찮냐? 현준아? 네. 자, 그다음 8번이에요. 8번도 이거 아주 귀여워요. 자, A에서 E의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서술자는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E가 치숙이란 말이야. 얘가 이 경어체를 쓰고는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서술자와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지. 자, 그래서 E가 X입니다. 자, 8번까지 괜찮으실까요? 근데 경어체도 막 틀린 거 아닙니까? 얘가 뭐 가요거리고 있는데 아니라고요? 뭐 이제 성내 이놈이 섞긴 하지만 얘가 요요거리긴 해요. 이에서 요를 발견되긴 합니다. D는 저기 치숙에서 줬잖아. 네, 템평토나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8번까지 끝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9번 문제는 이런 멀쩡한 문제. 9번에 답 4번 괜찮으시죠? 네, 여기서 인칭 변화 있다는 건 위에서 워낙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3인칭으로 바뀌니까 객관적이다라는 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이어서 무난하고. 자, 10번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우리도 당황했지만 그러나 한자어를 다 알려주셨어요. 포가 한자고 화로가 한자다. 그 외 모두 순우리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2번은 포소리, 화로뿔이 둘 다 뒤에가 포소리, 화로뿔 이러니까 된소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둘 다 된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한 거여서 다른이 틀려서 답이 되는 거고요. 4번을 간혹 뭐 이제 그러는데 우레소리 귓전을 애들 중에 자신의 한자 실력을 너무 묻어가지고 위에 거 확인 안 하고 귓전할 때 전이 한자 아닐까? 뭐 이런 내가 또 앞전자는 좀 알지? 막 이런 마음에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서 하지만 뒤에 좋습니다. 포와 화로를 제외한 모두 순우리말이다 라고 좋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고 올해 선생님들이 이렇게 내실 것 같아 보이진 않죠. 그냥 문학을 내실 것 같아요. 자, 11번 괜찮으신가요? 안 괜찮으세요? 네, 11번. 진짜 안 괜찮아요. 진짜 안 괜찮아? 재용이 받았어요. 어떤 재용이 자 7점. 자, 네, 재용이 1번. 자, 재용아, 그래서 왜? 너의 불만을 말해봐. 자, 니은은 기억을 듣고 일말의 희망을 갖지만 니은이 야, 이게 누군지 써주자. 기억이 뭐야? 아, 여기 기출인데 보면서 할게. 콧소리. 그러면 콧소리를 듣고 콧소리는 주대위가 콧소리를 듣고 콧소리를 듣고 희망을 갖지. 아니 근데 질문에 대답을 안 해. 대답했잖아 저. 리을의 질문. 어느 편 봅니까? 리을 김일등병의 질문에 답하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좌절하지 않잖아. 답해주면서 콧소리가 어느 편 풉니까? 라고 이해하는 거다. 그것도 큰데 잠깐. 리을부터 다시 말할게. 주대위는 콧소리를 듣고 일망의 희망을 갖지만 리을의 질문에 답하며 김일등병의 어디 콧소리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죽음의 두려움으로 좌절한다. 이거다. 네. 이게 답이다. 자, 그럼 2번도 한번 볼게요. 2번 미음은 권총은 니은 자신에게는 주대위 자신에게는 현중위에 대한 죄책감을 씻어버린 도구. 이거 공례 써있어요. 그죠? 리을에게는 김일등병에게는 자신을 위협하는 수단이자 삶의 희망을 이어나가게 해주는 수단이다. 리을에게는 이때 자신은 누구냐? 궁금한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리을에게는 자신을 위협하는 수단이다 했을 때 리을은 자신은 김일등병이죠. 김일등병을 위협하는 수단이자 삶의 희망을 이어나가게 해주는 이제 수단이다라는 거죠. 자, 어느 게 적절하냐? 1? 자, 2가 아니고 1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아니 그러니까 이유. 저는 이 1번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못 찾겠어요. 근데 좌절을 안 했어. 아니 좌절도 바뀌는 거예요. 쌤이 그랬잖아요. 희망이었다가 못하면 좌절이라고. 아니 두려움이 없잖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분이 맞아. 오케이, 정답.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으면 자기가 선택해서 권총으로 내가 이제 이걸 쓸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진 않겠죠. 아니, 여기서 보면 얘가 이제 콧소리를 듣고 희망을 가졌겠지. 그러나 이 거리가 너무 멀어. 잘 들어주세요. 자, 11번 틀리시면 안 틀렸더라도 잘 들어봐. 여기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콧소리를 듣고 희망을 갖지만 너무 거리가 멀다 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서 권총을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이 권총이야. 그러면서 이제 권총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죄책감도 씻고 나가 죽으면 우리 김일등병은 혼자서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좌절한다는 틀렸지. 얘가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거잖아. 지금 권총으로. 뭐 좌절은 뭐. 근데 이번에요. 삶의 희망을 이어나가게 하는 수단이 권총이 아니라 개 짖는 소리 아니에요? 권총이 아니라 개 짖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권총으로 위협을 해서 얘를 계속 걷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어나가게 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죠. 얘를 움직이게 하는 거는 그 힘이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럴 수 있어. 얘가 좌절했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해 갈 수 있습니다. 선생님, 미음에서의 권총은 죄책감 씻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앞에서의 권총은 죄책감 씻어버린다. 이거 위치를 갖고 물으면 진짜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디귿이랑 비읍이 개소리를 따로 봐요. 그래서 좀 약간 위치가 중요해요. 논리적이야. 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이제 우리가 시비를 걸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권총이라는 게 이제 위치에 따라 다른데 이 권총은 어디 권총이야? 이제 주대위가 이제 김일등병에게 위협하는 권총이니까.
그러니까 니은 자신에겐 현중에 대한 죄책감을 씻어버릴 도구로라고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는 일단 오로지 이제 살아보자라는 걸로 가는 거니까 네. 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번에서는 여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답업수로 가지 않았고요. 2번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니 학교가 뭘 선택했냐를 봐야지.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얘가 그거를 듣고 내가 죽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는 거지. 근데 어쩌면 좌절이 먼저 됐을 수, 이 정도 거리면 둘이는 못 가. 나는 이제 진짜 살 수 없겠네. 그러면 먼저 좌절했지만 두려움은 없어. 두려우면 내가 자살하겠다고 결심하지 않겠지. 그래서 두려움으로 좌절이야. 더군다나 이 두려움 때문에 좌절하는 걸로 가는 거거든. 이 좌절이. 그러니까 원인이 두려움으로 가는 좌절 부분은 틀렸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러나 좀 일리 있는 지적이긴 하네. 미음이 뒤에 있는 권총이었기 때문에 이 권총은 죄책감을 씻어버릴 도구로서의 권총이 아니지 않냐라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진 않으셨으나 선생님들이 좀 더 꼼꼼히 권총의 위치를 정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디귿이랑 비읍도 계신 소리가 서로 다른 거 아니에요? 디귿의 개 짖는 소리랑 그 다음에 비읍의 개 짖는 소리. 그래서 개 짖는 소리 2번이나 넣어놓으셨네요. 그래서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네. 근데 작년에 왜 그냥 수정태 넘어갔지? 근데 디귿 개 짖는 소리가 처음에 멀리서 듣는 소리고 얘는 가까이. 개 짖는 소리 가까이에서 다시 나는 거니까 그냥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구분해서 써놓진 않는데 디귿은 괜찮나요, 선재들이? 디귿은 다 어때? 디귿은 들으면 심리가 바뀐다고. 디귿이 비읍이 그다음 비읍은 리을은 비읍을 듣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확신했지만 체력적 한계를 느끼고, 니은은 미음을 이용하고자 한다고 들었구나. 네. 그래서 2번이 답으로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미음은 위치를 조금 달리 섰을 문제가 안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많긴 하네요. 응? 아니, 그러니까 미음은 이제 권총 때문에 권총. 근데 그 권총이 이 자결했을 권총이랑 저는 권총이랑 같은 권총이니까 같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저기는 아니다. 위치에 따라 기능이 다르다. 근데 이게 소리가 다른 개소리인가? 그 들리던 소리를 계속 따라간 거니까 같은 개요? 근데 같은 동시에 들리게 아니에요? 그때 울린 개소리와 저 개소리는 다르다? 거기까지? 지금 얘들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개가 이렇게 멍한 그 개소리와 나중에 멍 개소리 다르다. 근데 권총은 개가 개 아니냐 이런 거잖아. 근데 기능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그래서 너무 깊이 간 것 같고요. 거기까지 우리가 고민할 일은 아닌데, 여기서는 재용이의 지적인 일단 권총은 기능이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서도 문의 기능이 다르고 그런 것처럼 다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꼼꼼하지 못하셨던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네. 그 이해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개소리를 막 그것까지 구별하는 거는 우리가 좀 오버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자, 어쩔 때 우리가 선생님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선생님들 생각 안 한 것까지만 생각하는 놀라움이 있지. 자, 일단 11번은 이 고민은 좀 더 나는 그냥 단순하게 풀어버려갖고 미안합니다. 내가 나도 선생님 건가 봐. 자, 12번은 얘들아 이건 질문해줘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줘. 자, 12번이 뭐가 문제냐면 이 소설은 유해가 그 액자식 구성의 소설이라고 대체로 평가합니다. 유해가 이제 원래 유해라는 작품이 액자식 소설이기는 해. 자, 근데 니들은 보기만 봐갖고 이게 액자식인 거 알겠냐? 절대 모르겠지. 그래서 나는 그때도 애들이 근데 이걸 질문 하나도 안 했어. 이거 왜 안 했나는 선생님이 이거를 되게 액자식 소설이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이때 당시에 선생님이 이거 액자식 소설이야라고 되게 강조하고 문제를 내셔서 갖고 나도 그때는 그냥 애들도 아무도 안 틀리니까 그냥 별로 주의 없이 그냥 그리고 넘어갔는데, 요번에 풀면서 보니까 얘가 도대체 어디가 액자식으로 보이나? 도대체 단서가 혹시 발견한 사람? 여기서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유해가 액자식 소설이, 그리고 회상을 통해 외부 이야기 내부로 이동하면서라고 하면 이동이 무슨 단서가 나와야 되는데 난 도저히 알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이게 작년 기출이니까 선생님들한테 가져가서 이거를 1번으로 볼 수 있는 이유라든가 이런 걸 여쭤보면 선생님들이 뭔가 답변할 때 액션이 있단 말이야?
아 몰라도 돼. 뭐 이러실 수도 있고 뭐 이거는 확실히 뭐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잖아. 그거 잘 염타 외우는 거야. 알지? 선생님인데 나는 요것만 봐갖고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2번, 3번, 5번은 얼토당토 않으니까 지울 수 있고 4번인데 4번도 이게 문제를 보시면 나의 가를 보기와 같이 바꿨다. 그랬을 때 얻어지는 효과가 뭐냐라고 물어봤잖아. 그때 4번이 꼭 바꿔야만 얻어지는 효과인가? 이런 의문도 가져져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하자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때는 작년에는 액자식 구성 워낙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하셔서 우리도 이걸 머릿속에 워낙 넣고 갔기 때문에 애들이 다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뭐 이 문제를 뭐 어쩌고저쩌고 질문한 것도 없고 그러긴 했으나 다시 보니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뭐 지금 선생님들이 내신 문제는 아닌데 지금 다 고3에 가 계시거나 김혜진 선생님 혹은 그 지금 위에 계신 김경아 선생님이 내신 문제긴 한데 좀 이게 납득은 안 되고 근데 그때 당시 강조했던 건 기억이 나요. 자, 그 다음 13번은 이것도 간혹 아마추어처럼 틀린 애들이 나오는데 1번 골라서 틀린 놈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자. 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A는 승희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떠나는 화자의 슬픈 마음이야. 떠나는 화자가 아니고 순이가 떠난 거거든. 이런 건 우리가 잘 걸러주는 연습. 근데 선생님들은 자주 내시죠?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돼서 1번은 답이 아니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 뭐 이거 틀리면 수습이 안 되고 16번도 역시 안 되고 17번을 교수의 철학 막 보는 애가 있어서 내가 아주 시겁했는데 17번에다가 당연히 규격화 내가 그때 원고지가 무슨 모양인지 알지? 뭐 이랬잖아. 근데 니들이 다 네모래매 네모카 규격화돼 있잖아. 똑같은 사이즈가 쫙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규격화된 모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모의고사 마지막을 해보도록 하죠. 14번 14번. 아, 14번 안 했구나. 네, 지나가는구나. 14번은 1번, 2번은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은 맞지만 일정한 순서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 순서대로라고 되어 있어서 틀렸고요. 5번도 다 아시잖아요.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인간의 실존을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뭐 훌륭하다면 그래서 이제 앞에 뭐뭐 아니라에 대한 문장을 써놨기 때문에 이제 5번은 X가 되는 거죠. 근데 의식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면 안 될 건 없죠. 그냥 의식이 시간 순서대로 의식이 떠오르면 뭐 그냥 될 때 근데 여기서 일정한 때면 안 돼. 근데 그 의식의 흐름이라고 했으니까 의식을 순서대로 서술한 게 아니라 그 흐름이라는 서술 기법을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의식의 흐름 기법의 특징을 설명할 때 일정한 순서가 없이라고. 이때 일정한 건 뭐냐면 이게 떠오르는 순서가 시간 순서가 아니라 문득문득 떠오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이 그 순서. 근데 그 의식이 흐를 때 너는 의식의 흐름이 시간 순서다. 근데 일반적으로 의식의 흐름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의식이 시간 순서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봐야 돼. 그러니까 의식이 흘러가는 게 시간 순서다라고 너는 읽은 건데 우리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했을 때는 의식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일어나는 거예요. 논리도 없고 순서도 없고 그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마 그렇게 그냥 단순화시켜서 문장 구성하신 거라서 왜냐면 의식의 흐름은 일정한 순서가 없다고 기억해 두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순서도 없고 논리도 없고 이게 의식의 흐름이야. 근데 이제 흐름을 강조해서 읽어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밀히 말하면 너희들의 좋은 독해력이 약간 수준 낮은 문장을 읽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때 너무 면밀히 검토하지 말고 선생님들은 문제를 낼 때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을 갈고 닦으며 내는 건 아니다. 기술을 쓰시기는 하지만 문장을 정확하게 독해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쓰지 않으시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우리가 좀 익숙하게 배워놓은 개념을 갖고 문제를 대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문제 내실 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숙지하시면서 내지 않으시거든. 알잖아 얼마나 걸리는지. 수업 다 들어가시면서 문제 내갖고 출제하셔야 되니까 문장들 써놓고 대체로 이게 아니다의 포인트를 넣는 거야. 그래서 의식의 흐름은 일정한 순서가 아니다의 포인트를 넣고 썼던 거지. 근데 이제 우리 현주처럼 흐름은 일정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읽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야. 알겠지? 현주야 그냥 단순하게 의식의 흐름은 논리도 없고 시간 순서도 아니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아직 9번이 흥이 안 된 거였어? 자 9번 다시 볼 건데
9번. 자, 9번입니다. A, B, C. A는 B, C와 달리 한 가지의 목적으로 수령되는 인물들의 의도적인 행위를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 A가 그 총 경우는 뭐니? 근데 여기 일단 A부터 왜 여기를 A가 지금 적절하다고 보는 거잖아. 5번이. 그러면 왜 5번이 그 A가 한 가지의 목적으로 수령되는 인물들의 의도적 행위라고 보는 이유는? 근데 얘는 이제 저 소리가 뭔지가 이제 저기 개 짖는 소리잖아. A가. 그럼 얘는 한 명은 안 들린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얘 포소리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약간 포기하면서 내가 죽어줘야겠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개소리를 듣게 되는 거지. 자, 혹시 이제 개별적으로 나머지는 궁금한 건 이따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6번아 또 3인곡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시 보는 3인곡. 맛있는 안 지? 화장실 아니 여기 이렇게 안 보는데. 네 맞아요 나요. 나무게 아니요. 자, 여기 9분.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올려갖고 저기까지 다 줘야 돼. 자, 유도간의 3인곡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리고 이 박유나와 신가은이 프린트 누구한테 전달해야 되냐? 유나는 저요. 그래. 근데 신권이가 좋아하는 거 같다. 너가 좋아하네? 신나서? 이거 수필이에요. 소설 아니에요? 종이가 싫은 박유나는 누구라고? 지금 보고 있어. 3인곡 프린트 빨리 보자. 아버지 집이 갔다가 여기가 자, 3인곡 보겠습니다. 얘들아, 3인곡은 우리가 배운 3인곡이랑 유사도가 좀 있어. 자, 우리가 배운 3인곡은 갈래가 뭐였지? 가사여서 얘도 그럼 뭐겠지? 가사. 자, 가사라고 옆에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사가 미인을 생각하는 거잖아. 미인을 그리워하는 거거든. 얘도 똑같아요. 미인을 그리워하는 거고, 뭐, 이름도 있잖아. 류도관. 그러면 이제 얘가 양반인 거야. 그러면 양반이, 미인을 그리워하면 이 미인은 누구야? 왕이야. 또 똑같아. 왕이야. 그리고 대건대는 첫 줄에 구중궁궐에 계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충신 연주지사라고 볼 수 있죠. 충신 연주지사.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봐서 너희들이 알겠지만 표현법이나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 일치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 건 그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3인곡과 마찬가지로 남성 화자지만 유도관은 남자일 거 아니야. 남자지만 여성 화자를 내세워서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무슨 거다? 충신 연주지사다. 연금지정 나오는 거예요. 연금지사. 그래서 가사문항이고 화자가 화자가 임금을 그리워하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뭐 유배간 건 아니고 아마 벼슬이 좀 늦어졌대. 그래서 나를 좀 빨리 좀 채용해 주시면 어떨까? 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썼던 거예요. 자, 화자의 상황 보겠습니다. 구중궁궐 임 계시니, 임금님은 지금 어디 계셔? 구중궁궐에 있어요. 궁궐에 있습니다. 만날 길이 요원하다. 요원하다의 뜻은? 요원하다.
가능하지 않다. 별로 가능성이 없다. 이런 뜻이야. 요원하다. 멀다야, 멀다. 그러니까 내가 만날 방법이 너무 멀어. 그러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겠네. 이런 뜻이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임금님하고 나의 거리감은 어때? 이 거리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시적 이 화자와 임금님 사이의 거리감을 알 수 있고 화자의 상황이 임금님과 거리가 있다 지금. 임금님과 떨어져 있다라는 화자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임금님한테 아부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 임금님 많고 많은 온갖 일들로 님께서는 소위 간식하는 거예요. 이 소위 간식하시는 게 누구냐? 임금님이야. 너무 바빠. 소위 간식 밑에 뜻풀이 나와 있는데 임금님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쁘시고 자 그러다 보니 건강은 어떠신지 얼굴빛도 파리하대요. 일하시느라 너무너무 피곤해 계실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해요. 우리 임금님. 자 정성으로 겨울기러기 따라 석양햇빛 잠깐 드니 사랑하는 겨울햇빛 참 근심을 녹여낸다. 그러니까 자기가 임금님에 대한 근심이 너무 많아요. 건강은 괜찮으신지 염려하는 거잖아. 건강은 어떠신지 막 이런 게 염려가 많은데 이런 근심을 햇살이 녹여준대. 그래서 이제 임금님에 대한 걱정을 본인이 사서 하고 있군요. 이게 충성스러운 신하야. 아니 신하도 아니야. 양반이야. 자 이웃에 칠실녀가 있어요. 칠실녀는 고사인용입니다. 밑에 백설표 보시면 어떤 여인이 있는데 결혼도 안 하고 나라 걱정만 하셨다는 분이 있어요. 자 그분을 끌어와서 이웃의 칠실녀를 손짓하여 불러와서 대바구니 옆에 끼고 자 동그라미를 칠 준비. 엄청 예쁘게 미나리에 동그라미. 자 이 미나리 누구한테 전하고 싶어 하게? 임금님 주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 미나리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이것이 매화인가? 이것이 옷인가? 뭐 이런 생각 드는 거지. 대바구니 옆에 끼고 가서 미나리를 캡니다. 동그라미 예쁘게 쳐주고 임금님에 대한 정성과 사랑이야. 자 이 미나리를 켜보니 애가 괜찮아. 그 여름의 옷 같아. 수품은 카니와 제도도 같아. 이거 너무 비슷해. 살찌고 연한 맛이 님에게 드리고 싶어. 자 근데 받들고 바라보니 천리에 누가 전할꼬 이거지. 여기다 밑줄 치시면 천리라는 거리감이 있고 숫자가 나오네요. 수치에 따른 알지? 수치에 따른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수치에 따라서 자꾸 그만 수치 그만. 그래서 받들고 바라보니 천리에 누가 전할꼬 이랬습니다. 자 전할 방법이 없다 이거지. 님에게 이 미나리를 전할 방법이 없구나. 자 싸고 다시 싸서 베개맡에 놓아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아이 또 나와 첫장. 첫장이 지는 달이니까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 일단 얘는 첫잠, 두 번째 잠 이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잠이 들었어. 잠. 자 이 잠은 님을 만나는 공간이에요. 왜? 꿈을 꾸거든. 꿈에 님을 만나. 송민구가 좀 달라. 여기서는 말도 해. 님을 만납니다. 첫잠을 잠깐 들어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가부터 아픈 줄 전혀 몰라 무진무진 더하였네까지가 꿈인 것 같아요. 명확하게 꿈을 깨는 장면이 나와 있진 않는데 나비가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까지 내려가면 여기까지가 아마도 꿈이 아닐까. 꿈속에서 님을 만납니다. 자 나비가 청조가 돼요. 청조는 푸를 청자에 세조차여서 뭐 파랑새가 된다는 뜻인데 파랑새는 일반적으로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새거든. 그래서 나비가 청조가 되어 인도를 해줍니다. 누구를? 나를 인도하나 봐. 나를 인도해갖고 옥루고처 이런 거 우리 많이 봤잖아. 옥루 높은 곳에 화촉이 찬란해요. 임금님 계신 곳이 막 화려해. 자 오간을 잠깐 열어. 이건 임금님 얼굴을 잠깐 보여주시면서 너로구나 하고 웃으셨대요. 너로구나 누가 하시는 거야? 임금님께서 너로구나 하고 웃으실 때 꿈에서 님을 만났어요. 꿈에서 님을 만났을 때 평생 생각하던 얼굴 정말 이러하시던가. 아 우리 임금님 얼굴 이러시구나. 정성을 다 기울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우느라고 말씀 못하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 기울여서 말씀을 다 해. 근데 그 말씀을 하는 내용이 좀 무서워. 심간을 떼어내고, 심간이 뭐냐면 심장과 간. 심장과 간 다 떼어놓고 뼈를 갈아 이거. 뼈를 삭삭삭삭 온통 다 갈아. 그래도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심장에 있고 간에 있는 그 속 깊은 말, 뼛속에 맺혀있는 말들을 다 끄집어내 했다는 거지. 그래도 뭐하는지 모른다? 아픈지 모르겠다. 님을 만나서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말하니까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냥 무진무진 다 했다. 실컷 말했나 봐. 무진무진 다 했네. 여기까지 해서 님을 만나고 님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심간을 떼어내고 뼈를 갈아도 안 아프다 뭐 이런 건 약간 과장법 같긴 하다. 그지? 아프겠지. 근데 안 아프겠다.
자, 님에 대해서 자기의 이제 그걸 다 무진무진 더해야 돼. 말씀드릴 때 무진무진 더하죠. 무진무진, 뭐 무진장 이런 뜻인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꿈을 깼습니다. 이제 꿈에서 나와서 현실로 돌아왔어. 이렇듯 깊은 정성, 가약이 늦어가니. 난 이렇게 임금님을 향해서 꿈에서도 님을 그리워할 정도로 이 정도의 정성인데 가약이 늦어지고 있어요. 이때 가약이라는 건 아름다운 약속인데 아마도 이 화자의 상황을 실제 상황을 보면 벼슬이 늦어지는 거야. 등용이 안 되나 보지. 자, 이게 가약이 자꾸 늦어져. 난 나이를 먹는데 임금님이 나를 안 불러. 얘야 관찰사를 나한테 맡겨주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 이렇듯 깊은 정성 가약이 늦어가니. 자, 28 청춘 젊죠? 16살. 이 젊은 게 점점 늙어서 눈썹이 어떻게 됐어? 반이나 바랬대. 바랬다는 건 뭐니? 허옇게 됐다. 늙어가고 있는 거야. 자, 28 청춘 플러스 눈썹이 반이나 바랬다 마이너스. 늙어가고 있는 화자지. 자,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 인생 무상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인생은 뭐가 없다? 무상이 없다. 그때 무상이 무슨 뜻이니? 상이 한결같다는 건데 한결같지 않다라는 거지. 결국 인생이란 건 늘 변한다. 늘 변화. 이거거든? 변함이 항상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28 청춘 이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눈썹이 반이나 바랬다. 늙었다. 그래서 젊음과 늙음으로의 모습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인생 무상을 읽어내실 수 있어요. 인생 무상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과거에는 비단, 잠옷, 옥침병의 향내가 있었는데 그 향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적어지고 있어. 왜? 늙은 거야. 늙어가지고 향내도 점점 줄고. 자, 하물며 1년이 다 끝나갑니다. 세밋은 요즘보단 좀 더 주겠지만 1년이 다 끝나가는 한 해의 끝. 그런 나이 한살 또 먹는 거잖아. 나이가 한 이제 아직까지도 안 되면 나 어떡하지? 그래서 세밋의 근심이 더욱 깊어지죠. 요 정도를 가지고 선생님들 정서 심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약이 자꾸 늦어지고 나는 늙어가고 있고 나의 향내가 점점 줄어가는데 날은 해가 하네 또 넘어가. 그래서 더욱 깊어졌다. 얘 이제 정서가 더욱 깊어졌대요. 자, 그 다음 이제 한계 있는 아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초목 동그라미, 미인 동그라미. 얘네들 어떤 한계를 갖고 있어? 초목도 시들고요. 미인도 늙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늙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유한성을 보여주는 거야. 초목이나 미인은 다 유한성을 갖고 있어요. 시들고 늙어가요. 자, 역시 인생 무상이네. 자, 이런 젊은 날 못 만나고 내가 젊을 때 임금님이 나를 등용 안 시켜줘서 못 만나고 늙은 후에 서로 본들 가슴 속 쌓인 정을 어느 결에 다 펼칠 수 있을까? 이때는 안타까움이 강하겠죠? 과연 할 수 있을까? 펼칠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안타까움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략이 있고, 자, 이런 답답할 때 또 악기 하나 나옵니다. 거북모를 무릎 위에 비껴놓고 장상사라는 곡조를 하나 탑니다. 우조를 깊이 타요. 자, 그 소리의 보조관념이 이것들이야. 밑줄 쳐볼게. 쌍봉이 넘노는 듯. 쌍봉은 아마 봉학이 아닐까? 쌍봉이 뭘까? 봉학인가? 뭐 그럴 것 같은데 안 찾아봤어 사실. 자, 쌍봉이 넘노는 듯하고 고학이 울고 가는 듯하다. 그럼 이 뭐뭐하는 듯, 뭐뭐하는 듯의 원관념은 뭐야? 원관념 뭐야? 거문고 이렇게 소리, 거문고 소리. 거문고 소리가 원관념이고 쌍봉이 넘노는 듯, 고학이 울고 가는 듯이 보조관념이야. 자, 근데 이제 그러니까 비유법이 쓰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쌍봉이 넘는다, 고학이 울고 간다 이런 부분에서 대꾸도 확인하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고학에 다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러네요. 뭐 울고 간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객관적 상관물도 확인하시고. 자, 일단 얘가 이제 거문고를 타면서 자기의 그 약간의 슬픔을 이렇게 해소하고 있는 거지. 거문고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자, 강은 깊고 달이 높으니 하늘도 점점 높다. 자, 줄줄이 슬픈 소리 내 마음을 일렁거려요. 얘가 슬프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슬픈 소리가 내 마음. 이 줄줄이 슬픈 소리라고 하면 이 줄줄은 아마 거문고 줄일 수도 있어. 거문고 줄이 슬픈 소리를 내니까 내 마음도 일렁일렁 슬프다 이거지. 자, 그 다음 또 네모칠 거 하나 있어요. 장풍.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디테일로 승부를 건다고 하면 장풍 건드실 수도 있다고 본다. 장풍이 슬쩍 불어왔어요. 풍은 바람이겠지? 막 이렇게 그 가탐 선생님 생각하고 있지 않고
이 선생님 좀 옛날부터 오래 계시는 것 같아. 장풍. 우리 딸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도 장풍 선생님이 엠베스트 그 과학을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들었거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시더라고. 근데 지금도 장풍이야. 너무 오래 가시는 것 같아. 아무튼 이 장풍 선생님은 아니고 이 풍이 바람이잖아. 그래서 장풍 뭐 이러잖아. 그래서 풍 바람이야. 자, 바람이 슬쩍 불어 임계신대로 돌아가면 바람이 임계 가는 거야. 자, 방향 잘 봐. 이 바람이 나한테로 오는 게 아니라 임계로 간다면 이 바람이 싹 돌아가지고 임계신 쪽으로 가면 자, 바람이 누구한테 간다? 님한테 돌아가면 한밤중 베개 위에 부디부디 느끼시니 이때 느끼시는 주체가 누구야? 뭘 느끼시는 거야? 누가? 님께서 느끼는 거야. 그치? 바람이 님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면 한밤중 베개 위에 부디부디 느끼시는 주체가 님이다 라는 걸 기억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니까 장풍이 자신의 정성을 님에게 보내는 거지. 님에게 하나 이러고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님이 베개 비고 자다가 이 바람은? 그러면서 느끼시리라. 느껴주세요. 자, 그러면서 답답하고 그리울 때 하늘을 봅니다. 하늘도 역시 동그라미 한번 치셔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자, 하늘 봤어요. 뭐 얘들 애들이 달 보고 별 보고 하는 거랑 비슷해. 하늘을 바라보니 넓고도 높은 기상이 님 아니신가? 이러는 거지. 하늘을 보면서 누굴 떠올리는 거야? 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평생의 우러름이 진실로 하늘 같다. 같은 내 님이라. 그럼 하늘과 님을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늘 같은 내 님이라고 하니까 내 님과 하늘을 좀 유사하게 보고 있는 거죠. 하늘을 님에다가 빗대는 보조용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답답하고 그리울 때 하늘을 보니 넓고도 높은 기상이 기상 이 아니 님이신가. 평생의 우러름이 진실로 하늘 같은 내 님이라. 그러니까 내 님을 하늘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인간적으로 중요하다. 내가 보는 포인트. 여기는 중요하다. 자, 두어라. 일단 두어라. 천명과 천시. 하늘이 정한 운명과 하늘이 정한 때. 너 벼슬하는 것도 다 때가 있지. 다 때가 되면 때가 있어. 이거 무슨 론적 세계관? 그지. 자, 마지막 줄. 추당에 만부용되어 수응하며 기다리려 하노라. 추당은 가을 추자예요. 가을 연못에 만부용이 된대. 이거 연꽃이거든요. 자, 그럼 누가 만부용이 되겠다는 거야? 내가, 화자가. 그러니까 이 친구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기 범람이 되겠다는 거야, 지금. 만부용이 되어 수응하며 기다리겠다. 자, 만부용이 어떤 뜻인지 밑에 보시면 옆인가 뒷장인가에 보면 늦가을까지 피는 연꽃이야. 좀 늦게까지 괜찮아. 얘가. 원래 연꽃은 어느 계절에 활짝 피게요? 연꽃은 언제 보러 가야 되게요? 여름입니다. 여름. 근데 이 만부용은 이 연꽃은 가을까지 피어. 그리고 그래서 내가 좀 늦었지만 늦게까지 피어서 어떻게 하겠대? 수홍하며 기다리겠대. 수가 지킬 수자, 호가 불구롱자예요. 불구롱자를 보면 혹시 이런 말 떠오르니? 일편단심? 일편단심할 때 단자가 무슨 단자야? 붉을 단자야. 그래서 충정을 드러낼 때 붉은색을 쓰거든. 그러니까 얘가 수홍하겠대. 그럼 뭐 하겠다는 거니? 충정을 지키겠다. 이거지. 충정을 지키겠다. 추당의 만부용이 되어서 화자 자신이 만부용으로 변신해가지고 수홍하겠다. 끝까지 좀 늦더라도 그 붉음을 지키겠다. 이건 뭐야? 나의 충정된 마음, 충성된 마음을 지키겠다. 일종의 지조와 절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친구는 연군지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실전 화자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야? 님과 떨어져 있어. 님의 부재 상황이야. 님의 부재. 님의 부재라고 하기 좀 어렵긴 한데 님과 거리를 둔다고 할까? 그냥 얘가 조금 사랑하는 조금 사비인 공간은 약간 다른데 아무튼 님과 같은 공간에 있지 않다는 의미로 님의 부재로 할게요. 님의 부재. 님은 지금 어디 계셔? 님은 구중궁궐에 계시고 나는 다른 곳에 있어요. 나는 좀 거리가 멀는 곳에 있다. 님의 부재. 그러다 보니까 애상적이지. 요거 큰 묶음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여기 상징적 소재들이 좀 나와요. 일단 미나리 넘버1이야. 제일 중요해. 미나리 기억해 주시고 화자의 정성
뭐 충정 이런 거 다 넣으셔도 돼요. 정성과 사랑. 안 써도 사랑인 거 알겠지? 자, 미나리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하늘이 임금님의 보조, 하늘을 임에다가 비유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임 같아서 하늘을 임을 상징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화자가 임을 이게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매개체가 되는 애들이 있어. 매개체가 되는 아이들은 누구냐? 일단 나비가 청조가 되어 있을 때 청조가 그런 거 연결해주고, 검은고도 그런 역할 해주고, 뭐니 해도 나는 장부. 왜냐면 임금님 계신 곳까지 간다, 뭐 벽에까지 간다 그랬기 때문에 장풍 봐주시고. 자, 이런 소재들 사용된 것도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 표현법에는 뭐 과장법 정도 보시고 서리법은 뭐 많이 나오고, 그다음 비유와 대꾸 같은 거는 가사가 사음보잖아. 그래서 대꾸는 좀 있죠.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 얘도 천리라는 수치가 나오는 건 맞고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놓치면 찾으려면 힘드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감각적 이미지들도 다양하게 나와요. 다양한 이미지. 글씨가 똑같지만, 자, 이미지에 시각 당연히 있어. 푸르다 뭐 이런 말 청조할 때도 푸르다라는 의미가 있고, 얘가 그 향내가 점점 약해진다 그러면서 후각적인 이미지도 사용하죠. 그리고 검은고 소리 그랬으니까 청각도 사용되고, 그래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로 쓰이고, 그다음에 뭐 석양이나 이런 것들은 하강적 이미지, 뭐 초목이 시든다 이런 것들도 하강적 이미지로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맨 마지막 줄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부용이 중요한 거예요. 만부용은 무슨 색깔로 쓸까? 만부용도 중요하니까 만부용. 화자가 이제 만부용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화자 자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화자의 분신, 화자 자신이 추당의 만부용이 돼요. 자, 그다음 수홍하겠다. 수홍한다는 건 불금을 지키겠다는 거여서 이때 수홍이라는 것은 불금을 지킨다, 즉 절개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무슨 태도가 들어가? 여기서 뭐뭐 하겠다 그랬으니까 의지적인 것들도 들어요. 화자의 의지. 내가 끝까지 임을 기다려, 내가 좀 늦더라도 임을 기다려가지고 내가 이 나의 충정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운명성조 세계관 이런 것들은 이거 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3인고 뉴도관의 3인고이 끝났어요. 자, 뒷페이지 넘기시면 홍섬이라는 분이 쓰신 한양 동걸 도기야. 이때 도가 뭐냐면 그림 도자예요. 한양 동걸 그림의 수필. 이때 기는 수필을 의미하는 기거든. 우리 왜 수제기, 임슬기 했나? 안 했지. 근데 니네 1학년 때 교과서에 임술기 했나? 했냐? 내가 니네들하고 1학년을 같이 보냈는데 기억을 못하고 왔어. 그래, 이게 임술련이 3번 나오는 거, 그지? 그리고 황상과 정약용의 그거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야, 이런 디테일한 기억력 좋아. 근데 그때 임술 기란 말이야. 기가 산문 수필이야. 너희 이름은 유연준이가 지금 좀 못하고 있는 거야. 생각났지? 자, 그래서 얘기가 여기서 중요한 건 기야. 백다연 기가 뭐다? 수필. 홍성 한양 궁궐 도기 임술기 그 기라는 뜻이야. 자, 까먹지 마. 수필이야, 수필. 거기다 써주세요. 수필. 한문 수필. 한글 수필 아니고 한문 수필. 왜냐면 기니까. 여기는 좀 대조가 하이라이트야. 대조가 좀 나와. 대조가 내가 찾은 대조는 3번 나와. 3개를 대조시킬 수 있어. 자, 지금 읽어보시고 3개의 대조를 찾아봐. 대조요? 대조 3개. 이것과 이거, 이것과 이거, 이것과 이거. 대조 3개. 그림이랑 대궐의 그림. 한 개 맞췄어. 나 2개 더 있어. 자, 일단 그 산수와 대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산수와 대궐. 자, 빨리 쭉 읽어봐. 얼른. 자, 우리 100점의 사나이 강민규 빨리 찾아와. 자,
너희는 지금 멀리 있는 저걸 볼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치열해 진짜. 얘들아 지금 숙제 안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치열해. 3명밖에 없대요. 3명, 3자리. 근데 실질적으로 1명은 제껴야 되기 때문에 2자리밖에 없다고. 아니면 우리 중에 누구 끌어내려야 돼. 너희는 알고 있겠지만 우리 학원에 19등, 20등, 21등, 23등. 자, 우리 학원에 다 있어. 얘네들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지도 몰라. 자, 그러니까 거기 막 이제 15등 동률, 막 14등 이런 분들 불안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다 빨리빨리 열심히 해. 숙제 안 하는 그러면 안 돼. 산수와 대벌, 이거는 100% 무조건 산수와 대벌. 산수와 대벌. 자, 그 다음에 임금 군주가 두 스타일이 있어. 아니야, 차이가 좀 나. 한 놈은 잘 되고 한 놈은 망하는데? 그럼 대주지. 이거 뭔가 감상하는 물건. 저기 있잖아. 군주가 있는데 어떤 군주가 있냐면 경계를 하는 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군주가 있어? 경계를 안 하는 군주가 있어. 경계 하지 않는 군주. 찾아봐 한번 어디 나오나. 우진이가 기쁨과 걱정이 대조라고. 아, 기쁨과 걱정이 대주긴 하죠. 근데 거기는 아니었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글이 나오는데, 글이 두 종류의 글이 나오거든. 하나는 경계를 담은 글. 관계가 어디 있어? 여기서 이 포인트가 경계야 지금. 아, 그 다음에 경계를 닫지 않은 글. 이때 이 경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좀 조심한다? 뭐 미리 위험한 것들을 조심하고 하는 것들을 경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디야? 어디야? 자, 이제 궁금하지? 자, 그럼 요 틀을 갖고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필이고요. 여기서 여기 경계 진짜 많이 나와. 경계. 자, 일단 나와 보겠습니다. 신이 생각해보니, 이때 이 신은 화자 자신을 말합니다. 수필은 자기 장가 자신이 서술자잖아, 그지? 이때 신이 서술자야. 신이 생각해보니, 자, 서술자입니다. 자, 내가 생각해보니 산수를 그린 그림은 예부터 있었다. 산수 그린 거는 옛날부터 많다. 근데 대궐을 그린 그림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이다. 일반론이야. 아니, 그 산도 그리고 물 그리는 건 많지만 대궐 그리는 건 많지 않다. 그런데 병풍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어. 그럼 병풍에 뭐가 그려 있을까? 그런데 병풍을 왜 만드셨어요? 일단 이 그림에 뭐가 그려져 있을까? 산수가 아니 대거 잘하자. 자, 산수는 많이 그려. 근데 대궐은 별로 안 그려. 근데 이거에도 병풍을 그린 건 왜 그랬어요? 이런 거 보니 이 병풍 안에 뭐가 그려 있다? 대궐이 그려 있다. 자, 그럼 까에서가 왜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이게 의문을 던지는 이유는 뭘까? 강조하여 강조도 있고 이게 중학교 애들 문제긴 한데 호기심, 유발. 독자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야. 병풍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제 답을 줍니다. 자, 답 잘 따라오세요. 산수는 만고의 세월이 흘러도 어떤 특징이 있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산수 밑에 뭐라고 쓸 수 있니? 산수는 불변성을 갖고 있다. 또 영원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안 바뀌어요. 산수는 만고의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지만 대궐은 사람에 따라 지어졌다가 무너집니다. 그럼 얘는 뭐야? 대궐은 가변성이라고 쓰시고, 불변성이 아니고 그럼 얘 뭐라고 써야 되냐? 유한성이라고 써놨네. 유한성. 지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대조가 있어요. 자, 그렇게 무너집니다. 자, 바뀌지 않는 산수는 사람이 어쩔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바뀔 건데 뭐. 물론 이제 우공은 산을 옮길 수 있지만 바뀌지 않는 산수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 그러나 지어졌다 무너지는 궁궐에 대해서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관여할 수 있다는 거지. 내가 잘 지을 수도 있고 말아먹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뭐를 신경 써야 되는 거야? 바꿀 수도 없는 걸 갖고 막 바꾸겠다고 쌩떼 칠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신경 써야 된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신경 쓰려고 그림을 그린 거라는 거야. 자, 바뀌지 않는 산수는 어찌할 수 없지만 지어졌다 무너지는 궁궐에 대해서는 사람이 느끼는 바가 필시 많을 것이다. 뭔가 좀 생각할 게 있다. 자, 그러하나 눈으로 보면 생각이 뒤따르고 생각이 떠오르면 걱정과 기쁨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우리는 의미는 생각 안 나고 표현법만 생각나. 눈으로 보면 생각이 뒤따르는데 생각을 떠올리면 걱정과 기쁨이 온대. 이게 뭐야? 무슨 법이야? 그러지, 연쇄법. 한 번 더 나와, 연쇄법. 자, 그러나 눈으로 보면 눈으로 그림을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면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지. 우리가 눈으로 뭘 보면 생각이 떠오르고 생각을 하다 보면 걱정도 됐다가 기쁨도 되지. 그지? 뭐 학원에서 준 오디세이 그 대비 교재가 책상 위에 있어. 그걸 눈으로 봐.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들지. 숙제가 있었네? 그 다음에 뭐해? 안 했다라는 걱정이 드는 애도 있고, 아 맞아 나 이미 다 했지 하는 기쁨이 오는 애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야. 눈으로 보면 생각이 뒤따르고 생각을 떠오르다 보면 걱정과 기쁨이 생기는 법이다. 자, 세상의 군주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의 군주 중에는 산을 보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험난한 산과 화려한 대구를 보면서, 보는 건 똑같아요. 험난한 산과 화려한 대구를 보면서, 자, 첫 번째 1번. 자, 1번 따옴표, 작은 따옴표에 1번 써. 1번 군주는 이렇게 생각해. 험난한 산하가 어떻게 나라를 지켰냐. 아무리 산이 험난해도 한니발이 코끼리를 갖고 알프스 산을 넘는데 이걸 아무도 반응 안 해주니까 섭섭하잖아. 좀 아는 척해. 진짜야 진짜. 한니발이 그 알프스 산에 그 코끼리가 알아요. 알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알프스 산도 넘는데 이 험난한 산이라고 어떻게 나라를 지켜주겠어? 못 지켜. 못 지킬 수 있지. 자, 그리고 이 화려한 대궐에서 어찌 편하게만 지낼 수 있냐. 아무리 험난한 산수가 옆에 있더라도 산이 아무리 지켜줄 것 같아도 이거 나라를 어떻게 지키고 내가 대궐 안에서 날마다 편하다 이러고 어떻게 지내냐. 얘가 뭐 하고 있는 거야? 경계하는 거지. 항상 조심하는 거지.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군주가 산하와 대궐을 보면서 산하가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대궐 안에서 어떻게 편하게만 지낼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경계하는 군주는 걱정할 만한 점을 알아서 이미 걱정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야, 걱정할 거를 생각했으면 이제 뭐해? 준비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한다? 얘는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다. 얘는 경계하기 때문에 태평성대로 간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런 임금도 있어요. 이런 임금도 있어. 산하가 험난하니까 누가 침략할 수 있겠어? 산하가 다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또 화려한 대궐을 누가 가져가겠어? 이걸 뭐 떠갈 거야? 짊어지고 갈 거야? 무너뜨릴 수 있거든. 자, 근데 이걸 누가 무너뜨릴 거야? 그러면서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걱정할 줄 모르고 뭐만 할 줄 알아? 기뻐만 할 줄 알아서 뭐를 자초한다? 멸망을 자초한다. 자, 그래서 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걱정하시는 분이고, 얘는 맨날 뭐만 해? 아유, 우리나라는 산이 험해서 그래서 기뻐하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 느낌 나오지? 태평성대를 여기다 줬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중요하지 않은 거야? 필자는 지금 경계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으로 가십니다. 아니구나, 두 번째 문단이네. 자,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평소 그림을 펼쳐보시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다. 이 병풍을 이렇게, 병풍이가 펼쳐본다고 했나 봐. 펼쳐보시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할 거다. 이거는 이제 추측해보는 거야. 어떤 생각하실 것 같냐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무상한 법이다. 아까 무상보다 변한다 그랬잖아. 나라가 다스려지고 그러다가 어지러워지고 하는 건 무상하다. 늘 변한다. 이거 어쩔 땐 잘 다스려지다, 어쩔 땐 어지러워지고 이럴 수 있다. 성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성공과 실패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거대하고 화려한 궁궐을 어찌 항상 소유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뺏길 수도 있다. 경계하겠다는 거지. 선대 임금들께서 비바람에 시달리는 고초를 겪으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부지런히 대궐터를 살펴보신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선대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나도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아마도 하실 거다라는 얘기야. 나 근데 이거 보면서 그냥 이게 떠올랐어. 전혀 가능성 없는데 지호야. 이런 게 있거든. 용비어 첨가에 중요하진 않은데 힘내볼 수 있어. 용비어 첨가에 보면 우리는 한번 했어. 방학 때는 이런 데 했는데 용비어 첨가 125장에 보면 이런 거 있거든. 그 한수 북쪽에다가 그 이제 인을 쌓아서 누인 개국했대. 그랬더니 복이 계속 이어져서 좋은 임금들이 계속 태어나. 그럴지라도 뭐 하지 않으면 경청등립을 하지 않으면 이 왕권이 이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 나오거든. 경청등립을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이거의 원래 뜻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두고 살핀다는 뜻인데 이걸 열심히 안 하면 나라가 굳어질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늘 나라를 생각하고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대궐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여서 요거와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그냥 떠올랐다. 내가 시험 직보 때를 얘를 가져올 것 같진 않거든. 그러니까 한번 잘 그냥 기억해도 혹시 경청군이 자 성상께서 보시는 것마다 모두 걱정스러워서 흥망을 생각하며 늘 안위를 경계하고 계시구나. 이거지. 밑줄 늘 안위를 경계한다. 안위는 게을러지는 걸 경계한다. 내가 너무 편안한 안자야. 편안하고 게을러지고 뭐 괜찮아 뭐 잘 되었는데 뭐 이런 거를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대궐이라는 건 그래 대궐은 늘 이런 게 아니야. 늘 조심해야 돼. 내가 잘 부지런히 살펴야 돼.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성상께서 병풍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것 때문이다. 뭐? 이 그림을 보면서 뭐 하려고? 안위를 경계하려고. 안위 경계. 그러려고 만든 거다. 자 이와 같다면 그림은 감상하는 물건이 아니라 자 밑줄 칠게요. 성상의 안목을 기르고 성상이 보는 눈을 기르고 성상의 덕을 닦는 도구다. 그림을 볼 때마다 대궐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대궐 이 대궐을 지키려면 그래 경계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부지런히 살펴야지. 뭐 이런 생각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런 걸 기르는 도구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림 어떤 글을 소개해요. 한나라 방보가 양도부를 짓고 왕현수가 노영광 천부를 지었대요. 근데 모두 이 글의 목적은 모두 화려하고 거대한 궁궐과 높은 누가 연못 이런 것만 묘사했을 뿐 요것만 묘사했대. 그럼 뭐가 없어? 대궐을 통해서 경계해야 되고 그런 이유 있어. 그래서 모두 대궐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높은 누대가 있는지 얼마나 깊은 연못이 있는지 이런 걸 묘사했을 뿐 서술을 바탕으로 자 밑줄 칠게요. 경계하고 깨우칠 줄을 몰랐다. 그럼 이게 뭐야? 경계를 담는 글과 경계를 담지 않는 글. 경계를 담지 않는 글이 누구의 글이야? 반고와 왕연수씨. 반고와 왕연수의 글에는 궁궐의 아름다움을 묘사는 했지만 경계가 전혀 없다. 경계와 깨우침이 없다. 자, 그래서 그 문장은 비록 물길이 터지듯 힘차고 알록달록 아름다워. 문장은 참 좋아. 하지만 군주의 다스림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경계가 없는데 조심하란 말이 전혀 없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지. 그래서 그럼 방거 왕연수의 글에 대해서는 그 필자는 좋게 보는 거야 나쁘게 보는 거야? 나쁘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연목과 누대 정각을 드러내는 참 모습을 보기에 부족하다 여기시고 요것만 갖고는 좀 부족하다 느꼈대. 그래서 반드시 그림으로 옮겨 한 장의 종이에 담고자 하셨다. 자, 이는 구중궁궐 깊숙한 곳을 벗어나지 않고도 먼 곳의 산수와 드넓은 대궐을 한눈에 명료하게 보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그림에다가 그 산수도 같이 그린 거예요. 요거 그림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한양 궁궐독이. 근데 그 그림에 보니까 궁궐 옆에 나무랑 막 이런 것도 같이 그려져 있어. 자, 그래서 한 장의 그림에다가 다 넣으신 것 같다. 자, 먼 곳에 산수도 넣어주고 드넓은 대궐도 넣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기뻐할 만한 거, 걱정스러운 일들을 눈에 보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마음속으로 경계하고, 마음속으로 경계하면 조심해야지? 그럼 이제 뭐 하시는 거야? 정사를 실천하고, 정사를 실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 태평성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기뻐할 일, 걱정스러운 일 이런 걸 본다는 거야. 우리 아까 맨 앞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거기도 연술법에서
눈으로 보면 뭐 한다고 그랬지? 생각이 뒤따르고 생각이 떠오르면 걱정과 기쁨이 뒤따른다 이랬어. 그래서 눈으로 보고 걱정과 기쁨이 생각나면 마음으로 경계하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정사로 실천하고 그 다음 나라가 굳어질 거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연쇄법이에요, 역시. 자, 신은 성상의 한 분이 날로 높아지고 다스림의 근본이 날로 두터워지리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늘 이렇게 경계하실 걸 알겠습니다. 자, 이루어진 일을 보고서 무너질 일을 염려하는 것. 자, 여기다 밑줄 치시고 군주의 태도죠. 이미 이루어진 걸 보고 아, 참 좋아. 이렇게 기뻐할 수도 있지. 그러나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염려하는 거지. 이게 걱정하는 거. 자, 이런 염려함은 나라를 소유한 군주가 먼저 힘써야 하는 일이고 이렇게 하는 거, 경계하는 태도는 군주가 힘써야 하는 태도고, 자, 사건을 계기로 경계를 아뢰는 것은, 경계하는 거를 아 이건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아뢰는 것은 임금을 사랑하는 신하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거 각자 해야 될 일이 좀 달라요. 염려하는 건 군주가 하는 거고 경계를 아뢰는 건 신하의 일이야. 근데 둘 다 중요하다 이거지. 자, 그럼 이것이 신이 반고와 왕연수처럼 쓸데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고, 자, 밑줄 칠게. 송경의 무일도와 이덕유의 단의잠에 연연하는 이유입니다. 자, 거기 송경의 무일도와 이덕유의 단의잠에는 뭐가 있을까? 경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여기에서 송경과 이덕유, 송경과 이덕유를 써줄게. 송경, 이덕유. 뭐 이덕유의 경계가 있다는 말은 안 써있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이거에 내가 연연한다. 이건 쓸데없는 말이고 이거에 연연한 이유입니다. 그랬으니까 경계가 담겨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영탄법. 앞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성스러운 자손이 이 병풍을 마주보면 매번 오늘날 전하의 마음, 그 깊은 일과 걱정할 일을 생각하고 그러고 나면 경계를 한 다음에 정사에 실천하고 나라를 경고하게 하는, 굳게 세우는 그런 그 마음을, 전하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을 것이다. 이 그림을 보면 전하의 마음을 이어받을 것이다. 자, 강토를 온전히 보존하는 길은 실로, 자, 포인트다. 경계와 반성이다. 이 나라를 잘 지키는 것은 경계하고 반성하는 거다. 그럼 임금은 뭐 해야 돼? 스스로 경계해야 되는 거고, 신하는 뭐 해야 돼? 신하는 경계하라고, 경계할 게 있으면 경계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경계하고 반성하는 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른바 왕자의 마을과 천부의 나라가 영원히 후손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굳어질 것입니다. 자, 이 병풍이 나라의 흥망에 관계된다는 이야기가 참으로 옳지 않겠습니까? 정말 옳지요? 이 그림으로 이 병풍만 보면 이게 나라의 흥망과 관련이 있다. 자, 이걸 보고 늘 경계해서 나라를 계속 흥하게 유지해야 된다. 자, 그런 까닭에 신은 이에 글을 지어 기록합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글을 쓴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원래 기는 다 글 쓴 동기를 맨 마지막에 써요. 우리 임술기도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임술기도 맨 끝에 글을 쓴 동기를 썼거든. 그래서 얘도 내가 이러이렇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글을 짓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 여기서 갈래적 특징으로는 얘가 수필이고 기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글을 쓰게 된 동기가 소개되어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훑어내보겠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병풍을 왜 만들었을까? 경계지, 경계. 자, 그 다음에 이 병풍을 통해서 우리 성상께서는 늘 경계하신다 이거지. 안목을 기르고 덕을 쌓고. 자, 그러면서 이제 반고와 왕연수의 글, 그리고 송경과 이덕유의 글, 그러면서 경계가 중요하다. 신하는 경계를 권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그림을 자손들이 본다면 이 마음을 이어받아서 나라가 보존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글이었어요. 자, 표현법으로는 연쇄법만 눈에 확 띄는데 서리법 중간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감탄사 있었으니까 영탄법 있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스승의 구도가 약간 부실했다는 느낌이 있어서 나는 한조 삼성 기봉이 더 중요할 줄 알고 열심히 고전소설이 없으니까 그러고 했는데 좀 아쉽게 돼서 일단 배는 건너뛰고 스승의 구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교재에서 보셔도 되고 스승의 구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스승의 구두가 어려워요, 이 시가. 그 고운 심장은 겁나 쉬워. 고운 심장은 진짜 쉽지. 안 쉽니? 자, 그 교재로 보셔도 되고. 아, 참 교재 핀 김에 얘들아, 교재 핀 김에 이거 X 칠 게 하나 있어. 그 교재 몇 쪽이냐면 8쪽이다. 교재 3평서나 나오는 문제 중에 18번 페이지 5쪽에 18번은 문제가 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서 X 치시면 될 것 같아요. 18번 X 쳐주시면 X 쳐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 60쪽에 10번도 답이 5번인 것까지는 좋은데 60쪽에 10번 그러니까 거기 18번은 그냥 X 치시면 되고 그 다음에 60쪽에 10번 문제는 3번이 잘 모르고 3번이 좀 애매하지 않나.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등장인물이란 표현이 조금 그래서 5번은 알겠는데 3번도 조금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라는 분들이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약간 세모 정도 5쪽인가? 거기 18번 X 그리고 60쪽에 10번은 좀 거시기 이렇게 아니 3번이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등장인물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보기와 달리 윗글은이라고 하면 윗글의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라는 것이면 나중에 이제 물론 맨 끝에 아버지가 죽는다라는 부분을 그걸 치면 뭐 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문만으로 뚝 자르면 비극적 결말을 나타난다라고 하기가 조금 좀 그렇지 않나? 죽을 주는 거 아니에요? 죽을 줬나? 네.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알게 된다라고. 그러니까 뒷부분 줄거리까지를 포함하면 아버지의 죽음이라고 볼 수 있고 뒷부분 줄거리 우리가 그냥 본문까지라고 본다면 뭐 확인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제시문에 우리 줄거리가 있으니까 죽음을 보시면 되죠. 일단 그래서 18번은 X, 얘는 그래서 3번은 좀 세모로 쳤었다. 혹시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실 것들 남아서 일단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 고운 심장은 어렵지 않은데 스승의 구도가 좀 어려워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운 심장은 뭐 진짜 없어 그냥 그래도에서 너는 아직도 고운 심장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고운 심장의 맨 마지막에 보시면 감히 이대로 억만년이나 갈리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뭐 대부분의 이제 우리에 나오는 자료들이 다 서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서리법 문안에 보이고 내가 봐도 그렇게 갈리라고? 그거 물어본 것 같긴 하잖아. 서리적 표현까지 좋고 의문형까지는 사실 볼 수 있는데 내가 이 라고는 사투리 같아서 안 찾아보고 라고를 찾아봤더니 그러니까 반문의 의문에 사용되는 어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문형 종결어미라고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여기 문제집에서 보면 의문형 종결어미를 맞다라고 처리되어 있긴 해. 그 몇 번 문제지? 민규야? 이게 몇 번이지? 그 고운 심장에서 1번이야? 거기서 이제 답이 5번이고 3번 선지를 읽어보면 의문형 종결어미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그 부분이 약간 좀 나는 껄쩍지근하긴 해요. 그래서 혹시 심심하시면 선생님한테 종결어미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자 이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사실상 국어사전에는 종결어미라고 나와 있진 않아. 의문형 어미라고 나와 있진 않아서 그게 약간 부담스러워서 내가. 그 선지에는 지금 맞는 걸로 돼 있어. 의문형 어미가. 의문형 종결어미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한번 그냥 확인하시면 되고 의문형인 건 괜찮은데 이 라고라는 게 근데 선생님이 괜히 아주 꼼꼼하게 가셔갖고 이건 의문형 종결어미가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확인만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서리법인 거는 뭐 이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대조적 이미지하고 절망적이지만 맨 마지막에 이제 고운 심장을 너가 가지고 있다. 이게 설마 엉망령 가겠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야. 자, 그다음 나를 한번 보는데 여기서 스승의 구두잖아. 여기서는 그 주인공이 스승이자 스승의 구두야. 그럼 이 스승의 구두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지. 그 스승의 구두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어떤 존재가니? 스승의 구두는? 스승의 구두는 분신이고. 자, 그럼 여기 이 스승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성실해요. 또 한결같다. 맞아. 또 새로운 것도 받아들여요. 근데 좀 힘겹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긴 하지만 새로운 변화에 대해 이걸 거부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자기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지? 그러니까 그 안 바꾼다라는 게 뭐 이런 거야. 뭐 핸드폰은 안 쓸 거야 이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핸드폰은 그래 내가 핸드폰이라는 걸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난 이거 핸드폰 안 하고 맨날 편지 쓸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이분은 변화하는 것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가는 거야. 그러나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핵심 그게 변하지 않게 그게 이제 늘 유지되는 거지. 근데 그걸 시인이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그걸 낡아간다고 표현한 거야. 그게 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 낡아간다 그러면 뭔가 좀 후져지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이 보이지 않아? 그리고 낡아간다 그러면 낡아가는 게 옛 것 같이 느껴지고 새로운 것은 새 것 이렇게 대비되는 느낌을 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 낡아간다라는 건 뭔가 성실함과 지속성을 말하는 어휘로 쓰였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주가 얘기해 준 것처럼 성실하고 지속하고 그 다음에 한결같고 이런 모습을 시인은 낡아간다라는 어휘로 표현한 거다. 요거를 좀 잘 결을 따져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두가 쉴 새 없이 낡아가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 세상가들은 계속 막 바뀌는데 이분은 새로운 건 받아들이시지만 그거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성실함과 지속적인 거 이런 건 바꾸지 않으시는 거야. 뭐 이런 거지. 근데 얘가 이제 자꾸 읽다 보니까 시가 어려워서 자꾸 읽었거든. 스승이 너무 멋있는 거야. 아 나도 선생이긴 한데 나는 어디다 들이댈 수가 없다. 그래서 좀 이런 거 멋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자 구두는 쉴 새 없이 낡아가고 이렇게 세상가가 들어서고 어깨에 묻어오는 오늘의 피곤 이건 잘 봐주셔야 돼요. 피곤이라는 걸 먼지로 표현하고 있어. 피곤은 추상적인 건데 먼지라는 걸로 구체화시키고 있는 거 잘 봐주시고 스승은 넥타이를 푼다가 뭐 일종의 휴식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러면서 계속 세부 산책, 새로운 학문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고 눈을 부빈다라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눈을 부비면서 열심히 보시는 건지 피로감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계속 받아들이고 계시고 자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뭔가 이제 그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삶들을 계속 이어나가시는 거야. 근데 낡아가는 게 쪼그라들고 있다가 아니라 그 삶들을 계속 살아가고 계시는 거지. 자 구두의 현관에선 낡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 그 삶을 유지해가고 있지만 이 바깥에서는 계속 새로 서죠. 하룻밤새 또 다른 게 변해. 근데 그 변화된 도시를 자 나는 여기에 밑줄 한번 쳐야 될 것 같아. 도시의 길을 밟을 것이다. 뭐가 밟는 거야? 뭐가 밟는 거야? 구두. 누구 구두가? 선생님의 스승의 구두가. 그러니까 스승은 늘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하시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이 세상을 또 살아가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걸 자꾸 낡아감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도시의 변화 속에서도 계속되는 스승의 일상인 거야. 스승은 바뀌지 않아. 늘 하던 걸 계속하고 계신 거지. 그래서 도시의 길을 밟을 것이다. 요게 주체가 스승의 구두인 거 잘 봐두시고 자 마지막 면으로 가시면 스승은 낡은 구두처럼 새 것으로 바뀌진 않아.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패턴으로 바뀌진 않아. 늘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시는 거야. 그러나 새로움을 짊어지고 가시는 거죠.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지. 스승의 저 한결같은 것이 오래 갈까? 아니면 저 새로 지은 것들이 오래 갈까? 어느 게 오래 갈까? 라고 얘기하는데 답은 좀 느낌이지. 정해진 답 같긴 해. 살짝. 우리에게 열린 질문을 하곤 있는데 시인은 제목도 스승의 구두라고 했고 그런 걸 보면 그 선생님의 저 한결같은 모습이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약간 느낌을 주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 던지는 거야. 자 어떻게 너희는 살 거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의문형 종결어미를 써서 시적 여운도 주고 독자의 성찰을 유도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래서 낡아간다라는 부분을 낡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게 약간 표면에 있는 느낌 있잖아. 그걸로만 가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한결같다, 지속된다, 성실한다의 의미를 낡음에다 같이 엮어서 기억하면서 시를 읽으셔야 이 문제는 풀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읽다 보면 매력적이지 않나. 이래서 이거 한번 베껴 써봐야 되겠어, 스승님. 자, 하여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요. 질문하실 분들은 남아서 질문하시고 그리고 숙제는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얘들아, 야, 다음 주에도 OX 퍼레이드야. 교과서랑 모의고사 전부 다 OX로 풀어보겠습니다. 질문 개수로 적어서 적은 개수 나오네요. 자네들이 지금 카페에 있잖아요. 가방에 챙겨. 필요할 수도 있잖아. 민기야. 연필 꽂지. 괜찮아. 우리 지성이 먼데 가겠지. 아니야, 갈 것 같아. 나는 간다는 느낌이 왔어. 그래요? 그래는 넌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기운 빠지면 안 돼. 애리 가가고 있어. 주말 간다고? 열심히 힘내. 여기 다 녹화됐네?